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영어 상명승입니다. 오늘 완벽한 영어 학습의 나침반 세 번째 시간으로 독해 학습의 나침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독해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독해가 뭐냐? 우리 나침반은 항상 이거잖아. 뭐냐? 그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왜 중요하냐? 그죠?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런 설명을 하죠. 오늘도 독해란 게 무엇이냐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가 뭐냐? 독해라는 것은 읽을 독, 이해한다는 얘기죠. 읽어서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여러분들 영어에 대해서, 영어 독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개념이 뭐냐면 영어 독해가 영어 해석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국어는요, 독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국어는 해석 안 하니까. 그래서 독해라는 것은 해석과 다른 개념이다.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읽어서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거지, 바꿔서 이해하는 것이 독해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하는 것이 독해예요. 해석과 독해 차이점 설명 들었어요? 해석은 우리나라 말로 바꾸는 거, 독해는 그 바꾸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쉽게 독해라는 건 뭐냐면 글쓴이는 한 가지 생각을 전달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을, 글쓴이가 전달하는 생각 중심 내용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을 독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해석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일단 읽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면 독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독해를 하기 위해서 뭐가 깔려 있어야 돼? 해석이 깔려 있어야 돼. 근데 해석이 두 가지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구문적 해석 능력과 문맥적 해석이라는 게 있어요. 구문적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다가 정확히 바꾸는 거. 그러니까 영어의 문장을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바꾸는 것이 구문적 해석 능력이라고 하면, 문맥적 해석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긴 바꾸는데 앞에 내용을 신경 써서 앞에 내용을 기반으로 해석하는 것을 문맥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문장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한 줄이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4번 문장, 5번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번 해석했어. 구문적으로. 2번도 구문적으로 해석하고 3번도 구문적, 4번도 구문적, 5번도 구문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독립시행이랑 비슷해요. 수학에서. 각각 따로 노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하나 갖다 놓고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이가 나오면 그냥 그들 또는 그것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것은 구문적 해석이에요. 근데 문맥적 해석이 뭐냐면, 만약에 네이가 나왔을 때 이 네이가 그들 그것들이 아니라 앞에 나온 누구와 그의 동료들이라고 하면 누구와 그의 동료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문맥적 해석이 되는 겁니다. 즉 앞에 나온 정보, 앞에 우리가 가졌던 정보를 이용하는 거, 이게 문맥적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 문맥적 해석이라는 것은 정확한 이해, 글의 중심 내용 이해하는 데서 필수입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 두 가지를 구별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봅시다. 선생님 재미있는 예 하나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장 한번 해석해 볼게요. Time flies like an arrow. Time, 시간은 flies, 날아갑니다. Like an arrow, 화살처럼 날아갑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시간은 날아갑니다. 화살처럼. 그지? 두 번째 거 똑같이 해석해 보세요. 과일은 날아갑니다. 바나나처럼. 이상하죠? 과일이 바나나처럼 날아간다? 이게 의미상으로 봤어요. 의미상으로. 사실 지금 문맥적 해석이라고 얘기했지만 의미론적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건 이상한 거야. 시간이 날아간다. 화살처럼. 괜찮아요? 과일이 날아간다. 바나나처럼. 이상하잖아. 이상하면 내가 구조를 잘못 본 것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조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여기까지 주어, 여기까지 동사, 이게 목적어. 그러면 이건 뭐야? 초파리예요. 초파리는 좋아한다, 바나나를. 그렇지, 초파리 바나나에 많이 꼬이죠. 어떻습니까? 이게 맞아요. 그죠? 시간파리는 좋아한다. 시간파리들은 좋아한다, 화살들. 이것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구조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문장이 있다고 하면 그 구조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맞는지는 누가 규정하는 겁니까? 의미가 규정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규정해 주는 것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문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문적인 해석 능력만 있으면 안 되고 문맥적인 해석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독해에서의 중요한 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독해에 필요한 개념들이라는 걸 한번 공부해 볼게요. 독해에는 이런 개념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문맥, 아까 얘기했지만 문맥, 글의 흐름, 글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GS, 일반적 추론, 일반적 내용, 그다음에 구체적 내용의 개념이 필요하고 논리가 필요합니다. 논리란 말 나오면 또 학생들 되게 머리 아파합니다. 논리 되게 뭐 있어 보이잖아요. 논리 별거 아닙니다. 지당한 게 논리예요. 뭐가 논리라고? 지당한 거.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당연한 거. 당연한 게 논리입니다. 당연한 걸 알 수 있어야 독해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선생님이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거를 간략히 설명해 볼게요. 문맥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문맥상의 동의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문맥상의 동의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하고 A라는 단어하고 B라는 단어가 원래 다른 단어인데 그 지문 속에서는 똑같은 걸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걸 지시할 때 문맥상의 동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걸 지시한다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글의 중심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차이가 생길 수도 있어요. 봅시다. 이 문맥상의 동의어를 알게 되면 빈칸이나 요약문 완성 등의 문제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빈칸에서 중요해요. 빈칸 추론 유형에서 나중에 그냥 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이거 독해 문제 적용하면 이런 데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시어나 대명사 같은 것들 특히 대명사 같은 경우의 뜻을 이시 나오면 그것이라고 해석하고 희가 나오면 그라고 해석하고 시가 나오면 그녀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사전적 해석, 구문적 해석입니다. 제대로 해석하면 그것이 뭔지를 넣어서 치환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가 탐인지 아니면은 그가 요셉인지 뭐 이거를 넣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칭, 추론, 순서, 삽입 같은 유형들의 이 지시어 대명사 나오는데 역시 문맥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맥 한번 연습해 보려고 여기 스님이 이걸 가져왔는데 이걸 다 하는 건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수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중에서 스님이 문맥상에 관련돼 있는 거 간략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true mark of heroes. 영웅의 진짜 표시는 놓여 있습니다. 반드시 놓여 있는 건 아닙니다. 행동의 결과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놓여 있는 건 아니고 그들이 기꺼이 하려고 하는 것에 놓여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선택된 그런 대의 명분을 위해서 그들이 실패할지라도 그들이라고 해석하지 말라고. 뭐라고 해석하라고?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첫 문장에서 이용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 영웅들이 실패할지라도 그 영웅들의 결심은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들 나머지를 고무하고 격려합니다. 고무해줘요. The glory lies. 그들의 영웅들의 영광은 놓여 있어요. 뭐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업적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업적이 바로 관련돼 있어. 뭐랑? 이거죠. 그들 행동의 결과가 업적, 성취. 여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in the sacrifices. 그들의 희생에 놓여 있어. 그럼 희생이 뭐가 되는 거야? 그들이 남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려 했던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관련돼 있는 표현을 대응시킬 수 있으면 그럼 첫 문장과 여기 지금 마지막 문장,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관련돼 있어요? 안 관련돼 있어요? 관련돼 있어요. 완전 똑같은 말을 두 번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걸 사전적, 구문적으로만 해석하면 전혀 다른 문장이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동일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느낌이 들면 문맥 독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맥 독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독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겠어요? 제대로 독해하는 거야. 그 다음에 GS의 개념 봅시다. G는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얘기고 S, specific은 구체적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설명하면 뭐 과일이란 개념이 있고 사과, 배, 감, 귤이란 개념이 있으면 과일은 추상적인 것이고 사과, 배, 감, 귤은 구체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다 출제되면 주제나 제목, 요지, 빈칸, 요약문 완성, 순서, 삽입 이런 데 적용이 될 수 있어. 이 개념 자체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개념도 독해를 위해서 필요한 게요. 여기 보시면 간략히 볼게요. For example하고 나왔지. 예시가 나왔습니다. 예시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경우에, 이해하기 힘들 경우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시를 읽게 되면 그 앞에 있는 추상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r example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그 앞에는 추상적인 거, 그 뒤에는 구체적인 게 나온다. 추상적인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것이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읽으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많은 학문 분야들이 더 잘 학습이 된대요. Entering into the doing, 그 학습에 들어감으로써, 학습을 시작함으로써 뭐 하는 것보다 단지 추상적인 공부보다, 즉 단지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행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더 잘 그 학문 분야들이 배워진다는 얘기야. 이 말은 머리로만 공부하지 말고 몸으로 공부하라는 얘기겠네요. This is often the case. 이것은 종종 사실입니다. With the most abstract as well as seemingly more practical disciplines. 그 가장 추상적인 것에서도 사실이에요. 뭐뿐만 아니라 겉보기에 더 실제적인 학문 분야들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거에서도 이게 사실이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추상적인 학문 분야, 철학 같은 것도 직접 몸소 체험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within the philosophical disciplines, 철학적인 그런 학문 분야들 가운데에서 logic, 논리라는 것은 must be learned, 학습돼야 됩니다. 뭘 통해서? 얘들의 사용을 통해서, 실제적인 문제 해결의 사용을 통해서. 이해됐죠? 응? 여기서 말했던 뭐가? 추상적인 그 뭐 연구라든지 추상적인 거, 이거 예로 나온 게 뭐야? philosophical disciplines예요. 이걸 구체화시켜놨지. 그죠? 그 로직이 나왔잖아. 근데 이것들이 예의 사용이라든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doing이죠. doing에 예시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요 관계를 알면 그를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논리라는 건 지당한 겁니다. 지당한 것을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은 빈칸, 요지, 주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특히 빈칸 추론 문제, 사실은 논리라는 것은요, 하나의 뭐 독립된 개념이 아니에요. 아까 배웠던 모든 것들도 다 논리예요. 알겠어요? 문맥상의 동의어 관계를 따지는 것도 지당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당연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GS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별적인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개념은 근간이 되는 개념들이지만 함께 막 섞여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논리. 이제 빈칸 추론 문제를 실제로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것 같네요. 보세요. While a large population may have been necessary, 커다란 인구가, 즉 인구가 많은 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싹 트기에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과학이 싹 틀라고 하면 충분한 인구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그럼 충분한 인구만 있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과학이 싹 튼다는 건 그냥 발전이라고 할게요.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인구였던 거야.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두 번째 다른 요소가 있겠죠. 그죠? Some empires were big. 몇몇 제국들은 컸어요. 하지만 the rigid social control, 그 엄격한 사회 통제가 요구했습니다. required to hold an empire together. 필요된이네요. 꿈이네요. 그죠? 필요된 엄격한 사회적 통제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국을 묶기 위해서, 하나로 다 묶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엄격한 사회 통제는 was not beneficial to science. 과학에 안 좋았어요. 그럼 과학 발전에 안 좋은 게 엄격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엄격한 것이 안 좋으니까 엄격하지 않은 것이 필요했겠네. 당연하죠? 지금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 Just as it was not beneficial to reason. 그것이 이성에도 이롭지 않았던 것처럼이에요. 그럼 엄격한 것은 이성에도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The only nurturing and later flowering of science. 초기에 그 과학이라는 것이 자라나서 꽃피우게 된 것은, 나중에 꽃피우게 된 것은 발전이죠. 빈칸이래요. To support original thought and free willing incentive. 뭐를 뒷받침하는 거냐면 독창적인 사고를 후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free willing, 아주 자유분방한 그런 incentive, 동기부여를 후원해줬다는 얘기입니다. 됐어요? 빈칸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1번. 다시 한번 문장 보고 합시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이냐 주어가. 과학의 발전은 prompted, 촉발했습니다. small communities,
작은 공동체들이 가혹한 사회적 규범을 채택하도록 뭐 헛소리 하고 있죠. 이런 얘기 없었죠. 그죠? 두 번째, resulted from passion and enthusiasm rather than influence. 추론보다는 열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추론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잘 봐봐. 앞에서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추론, influence하고 관련된 단어가 reason이에요. 추론은 reason, 이성이라는 뜻도 있고 추론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럼 추론에 안 좋았다, 과학이 안 좋았다, 추론에 안 좋았다 같은 말이거든. 그럼 과학은 추론하고 거의 같은 말이야. 이 글에서 거의 같은 말인 거야. 이해돼요? 이게 논리적이죠? 그러면 추론보다 열정으로부터 기인했다. 틀린 얘기죠. 추론에서 기인한 거죠. 그다음에 4번째 갑니다. 과학의 발달은 발생했습니다. In large communities, 커다란 공동체에서. 맞네요. With strict hierarchical structures, 엄격한 사회적 계층 구조를 갖고 있는. 틀렸네요. 엄격한 거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엄격했으니까 틀렸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or solely attributed to efforts to survive in a small community. be attributed to라는 것은 뭐뭐의 덕택으로 돌려지다, 탓으로 돌려지다거든. 노력, 생존의 노력의 탓으로 돌려졌습니다. 작은 공동체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틀렸죠? 작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 require the large and loosely structured competitive community. 커다란 커뮤니티가 필요했어. 맞죠? 그 다음에 허술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했어. 맞죠? 정답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야. 이게 논리예요. 그래서 논리 별거 아니면 지당한 거 당연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당연한 걸 뽑아내. 이게 논리라고요. 빈칸 추론은 상당 부분 다 논리랑 연관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다음 이제 문맥 독해를 위해서 이제 그 세 개의 개념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문장과 문장의 비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제입니다. 즉 문단 속에는 문단은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문장이 예를 들어서 1번 문장, 1번 문장, 2번 문장, 땡땡땡 뭐 10번 문장까지 있다고 생각해봐. 하나의 문단 속에. 그럼 얘네들 싹 다 하나의 주제에 연관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연관돼 있어요. 하나의 주제에 연관돼 있다가는 얘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존재한다는 거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관계가 보여야 돼요. 그게 보이면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왜 여러분들 쉬운 글 같은 건 첫 문장 이해 잘 되고 두 번째 문장 이해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해석이 쭉쭉쭉 나가지. 이게 이미 문맥을 탄 거예요. 문맥은 마치 급류와 같아서 빠지기 힘들어도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나지 못합니다. 무조건 결과는 정확한 중심 내용에 도달해. 주제에 도달한다고. 우리가 문맥에 빠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했을 때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사이의 관계를 따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장 사이의 관계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봐. 그건 내 문제지 지문 문제가 아니야. 인위적으로 자꾸만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자꾸만 보려고 노력하면 보입니다. 자꾸만 비교하셔야 돼. 관련 있어? 없을 리가 없어. 그걸 찾으셔야 돼. 글이란 건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써진다. 이 말이야.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주제에 종속돼 있고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들이야. 이게 통일성, 일관성이에요. 하나로 통일돼 있어야 되고 다 일관돼 있어야 돼. 비교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효율적인 독해 학습법 갑니다. 그럼 효율적으로 다 독해 학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구문 독해 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해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무슨 문맥 독해 택도 없습니다. 아래 계단을 밟아야 윗 계단을 밟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를 하시고 정확히 하시고 문맥 독해로 넘어가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요. 두 번째, 독해의 개념들 아까 문맥이라든지 GS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논리 같은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문장들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맥 독해의 기본은 문장과 문장의 비교라고 그랬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관련이 있고 대명사 지시라는 게 앞에 있는 걸 대신하니까 걔를 끼워 넣어서 치환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맥상의 동의어라는 것도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사이에 관련이 있으니까 잡아낼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비교해서 끄집어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를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이래서 정답이다. 여러분들 한 가지 좀 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은 문제를 맞힐 뿐만 아니라 문제를 잘 만들어요. 자랑. 잘 만듭니다. 심지어 문제를 보다가 주제가 잘못된 것들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아, 이건 글의 중심 내용을 잘못 표현했어 라는 걸 뽑아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원래부터 주제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저 초등학교 때 주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주제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맨날 국어시험 보면 주제가 나오거든. 이 문단의 주제가 뭐냐? 선생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맞기는 맞아야 되겠고, 나는 점수를 잘 받고 싶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 자습서가 있었어, 옛날에. 전과라고 했나?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 거기에서 문단별로 주제가 정리돼 있어. 자습서에. 그거 외웠어. 그걸 다 외웠어. 외우려고 노력했어.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안 외워져요.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그러다가 글이라는 것에 대한, 주제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언제 생겼냐? 대학교 때도 제대로 없었어요. 물론 수능 때 주제 제목 이런 것들 다 맞췄습니다. 선생님은 수능에서 심경 문제 하나만 틀렸어요. 실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착각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래도 주제하고 제목에 대해 잘 몰랐다고요.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가끔 영어 모의고사 같은 걸 만드는 걸 보면 의외로 주제 같은 것들이 많이 틀려요. 그 말은 대학생들도 주제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제를 파악하더라도 표현을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영어를 강의하면서 주제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늦게 생겼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렇잖아요. 주제 문제를 푼다고 하면 주제 선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린지를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주제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해.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는 이래서 맞고 얘는 이래서 틀려. 선지의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답의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얘는 이래서 맞고, 오답의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이래서 틀려. 흔히 우리는 정답의 근거만 찾는 데 초점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무시되어 있었어요. 오답의 근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틀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간략히 독해를 위한 나침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독해라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셨을 거예요. 제 강의를 따지면 제 강의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스마트 리딩이라고 하는 독해 강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시고요. 뭐 제 강의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문장과 문장에 대한 비교,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문장과 문장이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무조건 비교하시는 습성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독해에 대한 나침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